이어서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집중 취재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낙동강 수질 문제입니다.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 검은 거는 썩은 겁니까? 그게?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이 정부의 어떤 물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낙동강이 4대강 사업 이후에 강의 역할을 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네. 송민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09년 시작된 4대강 사업이요. 올해로 완공 7년을 맞이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대비 문제와 수질 개선 그리고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 대구와 관련이 깊은 낙동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길고 유역 면적이 남한의 23%나 차지하고 있는 낙동강은요. 낙동강의 물을 마시는 인구가 무려 1,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시멘트 보가 들어서게 되고 또 인위적으로 강물의 흐름을 막으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여름 짙푸른 녹조가 강을 뒤덮어서 녹조라떼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생겨났고요. 이 외에도 수질과 생태계 악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의 취수원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낙동강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미보와 강정 고령보 사이에 위치한 낙동강 칠곡보. 비가 온 뒤 보 일부가 개방된 보 근처의 수질은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잠깐만 현장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2012년 4대강 보호 수문을 닫자마자 그의 가을에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한 현장입니다. 칠곡보부터 고미보까지 수십만 마리가 물고기가 폐사를 했고 이곳에는 또 끔찍한 물고기 뱃속의 기생충이 창궐한 현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태적으로 완전히 엉망이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4대강 사업 수문 개방 조사 현장. 여기는 물을 채수를 하고 저질토를 바닥 대적토를 한번 떠서 그런 분석에 맡겨 보려고 지금 여기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 유역의 오염도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먼저 수심이 깊지 않은 강 가장자리에서 퇴적토를 떠서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바닥의 모래는 온데간데 없고 하수구 냄새와 같은 악취가 진동하는 검은 흙이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검은 거는 썩은 겁니까? 그게? 네, 그렇죠. 심각한가요? 코에 한번 대보세요. 깔따구 나왔네. 깔따구 있어요? 깔따구래요. 이거 달아줘. 이쪽은 좀 뭐? 깔따구 보여요? 작업소 지표정입니다. 이게 이제 커가지고 깔따구가 되는 거죠. 이건 깔따구가 아니고 실저렁이 같네. 실지랑이? 네. 여기 실저렁이고요. 실저렁이는 사급수에 사는 생물입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시궁창에나 사는 이런 종입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흙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 강바닥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결국 이제 낙동강이 사급수로 전락했다. 이걸 나타낸 지표종이죠. 어제는 냄새가 안 났었는데 어제 건강보라고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 뻘이 아니라 강이 썩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1,300만 식수원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바로 빨리 보를 개방하든가 보를 철거해서 이런 생물들이 안 살고 맑은 강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강으로 빨리 되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녹조가 가득해 초록색을 띠고 있던 달성보. 그런데 보수문을 개방하자 생태계가 개선되며 옛 모습을 회복해 갔는데요. 칠곡보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기는 생태계가 살아 있었고 일부 이제 농경지도 있었지만 거대한 모래톱 위에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접근해서 강에 들어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조금만 들어가면 강이 깊어가지고 빠져 죽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강은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옆에 또 한 단은 이제 콘크리트 수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지경에 오염된 물을 만들어 놓고 바로 옆에 시민들을 위한 수영장과 오토 캠핑장을 건설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수심이 깊은 곳의 상황은 어떨까요? 배를 타고 강 중간으로 이동해서 물과 퇴적토를 채집하여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촬영한 낙동강 물속의 모습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시야가 뿌옇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낙동강이 생명이 살 수 없는 강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두 눈으로 생생히 확인한 순간이었는데요. 수심이 깊은 곳의 퇴적토 역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유기물이 썩으면서 산소가 고갈된 짙은 회색의 퇴적토에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지금 칠곡보 상류 한 700m 지점 우한 쪽에서 펀 흙인데 이 부근에는 칠곡보 상류 쪽에서는 강바닥이 전부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4대항 사업 전에는 이런 것은 여기에 쌓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한 중치 정도 모래가 쌓이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냄새가 이렇게 이게 오폐수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성분 분석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생물체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 용존산소도 거의 없고 수심이 한 10m 정도 됐는데 결국은 강바닥부터 강이 죽어가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흐름이 정체돼 호수로 바뀌면서 모래톱 대신 펄이, 수돗물 원수로 쓸 수 없는 4급수 지표종들이 발견되는 등 최악의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낙동강. 이대로 괜찮을까요? 결국은 보에 의해서 수문을 닫고 그리고 물을 채워놔니까 유속이 없고 그리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들이 강바닥에 뒤덮이고 거기에는 용존산소는 거의 없는 무산소층이고 가장자리 부근에는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물을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이 정부의 어떤 물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서로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낙동강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들 함께 하셨는데요. 화면 속에서도 만나보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듣고자 모셨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국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앞서 화면에서도 누차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걸 과연 취수원 내지는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의 상황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인공의 거대한 수로, 네. 수로라고 딱 표현하기 맞습니다. 물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심이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최소 6m에서 10m가 넘어갑니다. 네. 굉장히 깊어졌고 강바닥에는 이제 바닥에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썩은 뻘로 가득 덮여서 산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녹조도 피고 있고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는다라고 하시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녹조 현상이 사실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낙동강은 이제 우리 전산맥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근데 녹조가 단순히 이제 보기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맹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일본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정상가리의 100배나 되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해마다 여름마다 우리 식수원에 창궐하고 있다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강이 지금 이제 직강화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네. 그리고 직강화된 강에서 그 수문을 열게 되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강의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도 파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4, 5년 동안 큰 비가 오지 않았는데 네. 만약에 큰 비가 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4대강 보호 구조물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보가 준공된 지 7년이 이제 7년 차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얘기를 수차례 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요. 이 낙동강의 수질, 생태계의 상태 전반적으로 평가한 어떤 멘트를 한번 주신다면. 예, 사실 그 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만 채워진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네. 이제 모래톱이 있고, 그 자갈이 있고, 수초가 있고, 그다음에 습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강에 자정작용을 해서 수질을 맑게 하는 요소죠.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런 요소를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강에 했던 자연 자정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강물을 막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도심 하수가 유입되고 이러니까 강이 맑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이 깊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야생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야생동물은 예전에는 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이 얕았기 때문에. 통로가 끊긴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서식지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드킬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강은 이렇게 오염됐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강을 못 지나가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또 화면으로도 확인을 해봤지만 이 낙동강 옆에는 시멘트 수영장, 뭐 캠핑장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난개발 문제라고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낙동강은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고 지자체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4대강 사업을 활용한 사업들, 예를 들면 유람선 사업이라든가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즐곡군에서는 콘크리트 수영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 캠핑장 같은 것도 활용하면서 수질 악화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지자체가 할 짓이 아니다고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나왔습니다. 낙동강에 있는 어느 다리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박석진교입니다. 예. 녹조가 있는 상태하고 그렇죠. 보호문을 열었을 때하고 어떤 그 차이점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녹조도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녹조는 아까 박적진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달성부 아래쪽인데, 예. 그게 이제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 작년 11월에 수문을 열었을 때 모습인데, 예. 그때는 이제 수문을 열고 강에 유속 흐름이 생기니까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녹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녹조 왜 생기는 건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환경부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녹조 현상의 원인은 따뜻한 기온과 그리고 풍부한 일사량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먹이원이 되는 영양물질 그리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 이런 데서 녹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근데 햇빛이라든지 온도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양물질을 좀 통제하는 것과 물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물질은 곧 오염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보호 개방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연말에는 궁극적으로 보호 처리 방안을 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원활한 물 흐름을 통해서 녹조 현상을 좀 저감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녹조 요인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 송수 리포터를 통해서요, 이 녹조 그 심각한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녹조의 심각한 정도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바로 조류 경보제인데요. 조류 경보제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심 단계고요. 두 번째가 경계 단계, 네. 세 번째가 대발생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주 남조류 세포수 분석을 통해서 조류 경보제를 발령하고 있는데요. 2회 연속 1000셀 이상이 검출될 경우에는 관심 단계고 같은 방식으로 2회 이상 10,000셀 이상이 되면은 경계 단계, 마지막으로 100만 셀 이상은 대발생 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대구 지역의 조류 경보 발생 건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류경보가 운영된 2013년 이후로 100만 셀 이상의 대발생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강정 고령보의 경우 관심 경계 단계가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는 73일, 2015년에는 77일, 2017년에는 114일 발령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소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조류경보 발생 일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네. 이건 그러면 수질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대구 환경청은 이전에는 보를 개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 개방이 불러오는 제약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 개방이 불러오는 부작용들 때문에 개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조사 및 정상적인 보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한 환경부뿐만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와 국토부 같은 관련 기관들이 모인 연계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문 개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자세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 결정을 해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문을 열지 않았을 때의 데이터는 현재 있으니까 보문을 열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고 또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하는지를 좀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작용들을 대처하면서 보수위를 낮추거나 개방하거나 또는 뭐 해체해서 재자연화까지 가는 방법들까지 다 오픈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좀 더 데이터가 쌓이면 하반기에는 이제 뭐 유역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지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뭐 시민단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 개방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 부작용들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환경부 입장을 잠시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반기에는 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연말에는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올 6월에는 모니터링 중간 결과 발표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를 개방하면 그렇게 또 부작용을 많이 염려해야만 되나요? 한 두 차례 작년에도 개방한 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를 예. 개방을 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죠. 이제 그동안 막혀 있었던 강이 수문을 열고 나니까 이제 어쨌든 물 흐름이 생겼습니다. 물 흐름이 생겼고 그다음에 두 차례 개방을 했었는데 두 번째 개방할 때 대폭 좀 수위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래톱도 드러나면서 강생태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를 짧게 개방한 뒤 지금은 다시 닫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되찾은 우리 생명 가득한 강의 모습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를 수문을 열었을 때는 사실 제가 목격한 것만 하더라도 네. 이제 흰 꼬리술이라든가 독수리, 그다음에 수달 같은 거는 멸종 위기 종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야생동물도 돌아왔는데 다시 수문이 닫히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거대한 인공의 수로가 다시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강물이 정체되고 거기서 강물빛은 간장색 비슷하게 지금 변해 있고 냄새까지 올라오고 거기다가 또 도심 하수들은 절에 대한 하수들이 넘쳐나면서 강이 고여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지 못하니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커다란 대책이 아니라 보를 개방하는 자체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를 개방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일단은 강이 흐른다는 자체가
유속이 생기면서 쌓였던 뻘이 이제 씻겨 내려가고. 이 모습도 작년에 볼을 일시 저거는 개방했을 때 상주보입니다. 상주보를 네. 개방했을 때인데 상주보 상류의 모습인데 저렇게 이제 아름다운 모래톱이 드러났고 저기는 또 합천부 아래쪽인데 환강합수부 쪽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강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개방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합수부 쪽이 네. 아주 이제 획기적으로 강의 모습이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볼을 개방하고 있는 다른 지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금강이나 영산강의 경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 저희가 한 지난 주에 이제 현장 조사를 다녀왔는데 사실 금강만 다녀왔습니다. 네. 금강은 이제 완전히 수문 개방을 한 보고 세정보를 완전히 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지금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쌓였던 뻘이 다 씻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모래톱이 드러났고 자갈도 드러났고 그 위에 이제 흰목 물대새, 꼬마 물대새 같은 물새들도 돌아왔고 제가 그래서 강을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깨끗한 맑은 물이 이제 흘러 내려와서 여기가 계곡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그 놀라운 변화를 목격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안 마련도 중요하겠지만요. 선제적으로 시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시 차원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하루빨리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대구시는 2009년 바람 의심 물질인 일사다이옥산이 구미공단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된 이후에 취수원 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네. 낙동강은 대구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약 67%인 53만 톤을 취소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수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낙동강 전체 수질을 향상하면 해결될 문제지만요. 대구시는 당장 대구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 문제이기에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고 싶어 했습니다. 250만 대구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가 절실하기에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로 이전해야 한다고 대구시는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구시는 우리 지역의 취수원인 낙동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로 유명한 대구 대천동 대명유수지. 하지만 바로 옆 하천인 대명천은 오염물질로 뒤덮여 악취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건너가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인데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유입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갈로를 따라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비만 조금만 내리면 이 하수가 그대로 흘러와서 바닥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수가 흘러온 자리입니다. 이게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이게 낙동강 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점오염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점오염 관리도 안 되면서 이 4대강 사업에서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강을 막아놓으니까 이게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십시오, 이 바닥이 이게 강입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지금 그대로 낙동으로 흘러듭니다. 대구시는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금 취수원 이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하수 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금 상류로 취수장을 옮기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혈배반적인 사실이죠. 이런 시궁창 냄새가 나는 이런 물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게 지금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 답사 3일 뒤 다시 찾은 대명천. 주말 동안 내린 빗물에 하수가 그대로 흘러넘쳐 대명천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제작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대명천과 진천천을 타고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인데요.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대명천과 진천천, 그리고 낙동강의 물색은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할 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가로 30m, 세로 37m 이 박스가 성서 일대 월성지구 성서 계명대학교 일대 다사 이런 이 빗물이 일로 다 모이거든요. 근데 비 조금만 오면은 노면소라든지 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하수도에서 이게 하수도 기능하고 같이 하니까 물이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기존에 들어오던 생활하수 일부하고 빗물하고 이 섞이니까 폐수는 아니죠. 공장 폐수는 아니죠. 그 성서공단도 있고 한데. 오늘 그래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공장 폐수는 아닌 걸로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리가 돼 있습니까? 그 폐수는 그러면? 저 물관리과에서 하는데 물관리과에서 이야기는 이거를 이제 분류 이제 폐수를 분리해서 폐수 처리장이 있어요. 서하수 처리장 안에 그 왼쪽 부분에 그 달서대로 있는 쪽에 따로 간단 말이죠. 거기서 따로 가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항류 지역에는 항상 그 하수가 넘쳐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지금. 그게 이제 강우 강도하고 시간하고 이런 게 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호우가 이제 집중적으로 내리면은 한 몇십 강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뭐 그런 거는 조금. 대중간에 지금 집중호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미리가 왔습니까? 전에 엄청 많아요. 5월 5일 한 10.5mm 왔고요. 5월 7일 날 한 19.5mm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폭우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일상적인 수준에서 비가 오는 거니까. 좀 경각심 가지고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일 큰 거는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구시는 이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을 지금 추진 중인가요? 저희들은 2035년까지 대구시 일대를 이제 함유식 100% 계획으로 한 뭐 분류화 작업하는데 한 2조 한 5천억 정도 사실 뭐 예상됩니다. 2조 5천억을 그러는데 지금 4대강의 법원들은 22조잖아요. 이거 한 10분의 1 수준만 해도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정작 필요한 것은 무슨 거 아닐까요? 지금 뭐 최대한 특별 회계 개념으로 2035년도면 아직 좀 긴 시간이긴 하네요. 단계별로 저희들은 뭐 추진 계획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게 시민들 먹는 식수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중간에 수돗물 드십니까? 저는 뭐 수돗물 직접 뭐 바로 수돗물 먹지는 않습니다. 끓여 드십니까? 생수? 끓여 먹고 생수도 먹고 생수 구입해서 드시고. 네, 담당 주무관을 통해서 대구시의 입장 잠시 들었는데요. 듣는 내내 별로 동의하지 않는 듯한 자꾸 리액션 보여주셨습니다. 한 말씀 주실까요? 사실 저도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근데 저기에서 나왔는데 사실 주무관님 말씀이 좀 다른 것이 비가 많이 오면 사실은 희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이 동의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10mm도 채 안 오는데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 조금만 오면 하수가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저렇게 지자가 나가니까 부랴부랴 하수 관로를 지금 청소한다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나와야지 뭐 이런 행정을 취하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좀 관할 지자체들의 오염 물질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대구 지자체 사실은 이 도심하수는 대구시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사실은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저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식수원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기 나오는 것이 사실 우호수 관로 분리 사업 얘기입니다. 우수하고 오수가 지금 함유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분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사실 22조나 들었잖아요. 그 돈의 10분의 1도 안 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벌릴 것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사업부터 먼저 벌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낙동강 수질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짧게 한 말씀 주시죠. 지금 상태가 이게 대구만 그렇습니까? 같은 유역에 있는 부산, 경남도 그렇습니까?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또 더 웃기는 것은 부산, 경남에서는
지소원 관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대구가 지소원 이전 주장하는 것처럼 지소원을 옮기려 하고 있거든요. 네. 지리산에 댐을 짓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낙동강 우리 식수원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네, 취수원인 만큼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낙동강의 수질 문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하루 빨리 이제 4대강 제재하나를 정부가 방침으로 정했는데 낙동강을 빨리 제재하나해야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으로 빨리 만들어야지 강에는 또 무수한 생명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무수한 생명들도 살 수 있고 그렇게 강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수돗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4대강 제재안을 이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낙동강 문제를 얘기할 때 영풍제련소 문제를 얘기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1970년도 영풍제련소가 들어왔는데 군사정부 시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비소, 납, 카드뮴 이런 중금속 성분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그래서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우리 수질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폐쇄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참 광범위했습니다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앞서서도 말씀주셨지만 이 보호 개방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빨리 이제 보를 개방하는 것만 하더라도 네. 생태계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건강에서 바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낙동강에서 일부 열렸을 때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보만 빨리 개방을 하더라도 수생태와 수질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국장 그리고 송민서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